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스스럼 없이 유태인을 꼽습니다. 약 600만 명에 불과한 미국 내 유태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지만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쥐고 흔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3분의 1, 미국 변호사의 5분의 1, 아이비리그 대학교 졸업자의 4분의 1,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전부 유태인이며 ABC, NBC, CBS,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방송사 및 신문사의 상당수가 유태인 소유이고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등 유명 기업도 유태인이 창업했거나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죠. 전 세계 약 79억 인구 중 약 1,500만 명이 유태인이니 고작 0.2%도 되지 않는 극소수 민족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유태인 때문에 미국에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바로 대학 입학사정관, 즉 대학에서 다른 행정조직과 분리되어 신입생 선발만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제도입니다. 1800년 후반까지 대학은 소위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가령 1890년대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등 명문대에는 보스턴 상류층의 74%, 뉴욕 상류층의 65%가 입학했죠. 이런 경향을 문제로 인식한 에버트 로런스 로웰 하버드대 총장은 일반 공립학교 출신 남학생들을 뽑기 위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입학시험에서 제외했는데 이 조처가 유태인 입학생 급증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컬럼비아대의 경우 유태인 비중이 40%까지 늘었고 하버드대는 20%까지 급증해버렸죠. 이에 컬럼비아대는 즉각 입학제도를 변경해 성적뿐 아니라 에세이, 학예활동, 리더십, 운동 및 예술특기 등등 다른 요소들을 입학 결정에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입학사정관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유태인의 입학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 입학사정관 제도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를 조금씩 장악해가던 순간 뜻밖의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유태인이 처음 기회와 이민자의 땅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주로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게에서 신선한 야채와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조금씩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1965년 미국이 아시아계에 대한 이민 제한을 폐지하면서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이민자들 역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들이 유태인보다 30분 일찍 가게 문을 열면서 손님을 빼앗기자 유태인은 한국인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유태인들은 식료품 가게를 접기로 결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게 영업시간을 아예 24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이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족성 중 하나, 성실함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이런 성실함 덕분에 한국은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1996년 선진국만 가입한다는 OECD 회원국이 됐고 경제가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6%입니다. 유럽 산업혁명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1%였으니 한국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1998년 한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졸업했고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한국은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ADT 캡스로 잘 알려진 보안경비 전문회사 전 CEO 중 브래들리 벅월터는 20년이 넘는 시간 한국에 산 한국 전문가입니다. 그는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 동안 한국에 살며 한국 패치가 완벽히 끝났는데 퇴근 차량으로 막히는 서울 강남도로를 보며 그는 이것이 한국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한국인들의 치열한 삶의 방식에 자극을 받은 그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순간 그는 미국 사회 전체가 왜 경제가 안 좋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왜 안 좋긴? 한국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태어나기만 한 업무 태도, 담당자의 자리비움이 일상인 그곳에서 그는 너무도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국이 답답하게 느껴진 것이죠. 사실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났는데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도로 옆 남는 땅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작은 땅조차 노는 것을 지켜보지 못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 기어코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키워냅니다. 그것이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랑끝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귀퉁이에는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어 기어코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흘려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후유증이 남기 마련인데 관절에 가장 먼저 후유증이 옵니다. 혹시 관절 사용 총량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이 한평생 사용할 수 있는 관절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너무 빨리 써버리면 당연히 관절이 닳고 닳아 삐걱거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통증은 덤이죠. 다시 말해 10일 동안 먹어야 할 음식을 5일간 다 먹어치우고 5일간 쫄쫄 굶으면 안 되듯 100년 동안 사용해야 할 관절을 50년 만에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50년은 관절통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네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또 우리 중 일부는 너무 성실하게 부지런을 떨다 보니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진 특별한 초능력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예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보청이라 불리는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게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비가 오려나 무릎이 쿡쿡 쑤시네 하는 분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말은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굳을수록 관절이 아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관절이 약하거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장마철이 오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1997년 생물기상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92%가 날씨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며 그중 48%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압과 습도, 온도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특히 여름 장마전선으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관절 조직이 팽창하면서 관절뼈 끝을 감싸는 윤활막이나 주위의 신경, 인대, 근육 등을 압박해 통증이 심해집니다. 아울러 습도가 높아지면 신체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므로 관절 내 압력이 커지고 이 때문에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붓고 압력이 올라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것도 통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혈류 속도가 감소하는데 만약 관절 주변으로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관절염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통증이 심해진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진 환자들도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때 재빨리 통증을 잡기 위해 의사로부터 뼈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뼈 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기적의 염증 치료제로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필립 헨치가 이 스테로이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 전 그가 일하던 병원에 진상 환자가 한 명 입원합니다. 당시 극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던 환자는 치료가 효과가 없음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달라고 떼를 썼죠. 고민에 빠진 헨치는 마침 동료 의사 에드워드 캔들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 부신에서 화합물 E라는 호르몬을 분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써보기로 결정합니다. 힘들게 추출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캔들은 마지못해 아주 적은 양을 나눠줬고 헨치는 이를 환자에게 투여했는데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던 그 환자가 48시간이 지나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극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48시간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걷기 시작했으니 이는 기적이 아닐 수 없죠. 당시 에드워드 캔들이 추출한 물질이 바로 스테로이드였고 염증을 줄이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줄여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획기적인 물질을 발견했다며 필립 헨치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그가 노벨상을 탄 195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관절염 등 염증 치료를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환자들 사이에서 살이 쪄 얼굴이 달덩이처럼 보이고 피부에 입은 작은 상처에도 쉽게 피를 흘리고 위궤양이 생기고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보고 공포에 질린 헨치는 노벨상 수상 축하 기념 강연에서조차 스테로이드를 환자들에게 처방할 때 환자의 몸속에는 아직 기능이 멀쩡한 부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부신을 압도하거나 부신의 역할을 인수받으려는 점령군처럼 행동하기보다는 부신과 잘 어울려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부신에서 추출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부신이 제 역할을 함에도 스테로이드를 과다 투여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니까요.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강제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류마티스 등 관절염 질환을 포함 만성 염증성 질환의 염증이 생긴 신경 주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 전달을 차단시키는데 염증이 줄어드니 당연히 통증도 잡히지만 과하게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부종, 피부 변화, 백내장, 녹내장,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감염 위험성 등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죠.
우리가 흔히 듣는 뼈주사, 신경차단술, 경막의 신경차단술, 신경블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전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계조차 스테로이드 주사의 권장 횟수에 대한 딱히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 이를 개발해 노벨상을 받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도 1년에 3, 4회로 권유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없으신가요? 어느 병원에서 허리 또는 무릎에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며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반복해서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말이죠. 그리고 통증이 재발하면 또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는데 대부분은 정해진 스테로이드 용량과 횟수를 많이 초과하므로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로 관절염이 치료됐거나 찢어진 디스크가 회복됐거나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통증을 잠시 잊게 해준 것이니 통증이 잊혀진 그 기간 무리하게 활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뼈주사, 즉 스테로이드 주사를 남용하면 남용할수록 통증과 우리 몸의 기둥인 뼈의 골밀도와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남용해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것인데 이는 전체 골다공증 환자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대한 류마티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는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복제 및 분할을 억제하고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촉진시킵니다. 즉 뼈를 만들지는 못하도록 하면서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결국 골밀도 저하로 뼈에 구멍이 슝슝 생기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골다공증은 위험한 병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멍이 슝슝 뚫린 뼈는 마치 썩어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이 없어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암과 당뇨인데 이를 노인 인구로 확대하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환자가 실수로 낙상해 고관절이 골절된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회복 시간이 늦는 노인 환자는 오랜 시간 누워 자리보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욕창, 폐렴, 요로감염, 하지정맥 혈전,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골절될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사망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초고령 사회 건강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관절 골절 후 30일 내 사망률은 약 10%에 이르며 1년 내 사망률은 20%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여성 노인은 같은 연령의 다른 여성 노인보다 사망률이 12%에서 3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던 골다공증이 실은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여러 번 맞았다가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노망이라고 부르는 노인성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뇌신경세포의 현저한 감소로 발생하는데 이 원인에는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장애, 즉 뇌출혈이나 뇌경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는 살인마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칼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칼슘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칼슘을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는 칼슘은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성분이면서 우리 체중의 약 1.5%를 구성하고 있고 99%가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나머지 1%는 세포와 혈액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와 혈액 속 1%의 칼슘은 심장박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 등에 관여해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귀신같이 비율을 유지시키는데 이러한 칼슘, 즉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해지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뼈로부터 칼슘을 빼앗아 옵니다. 이러한 칼슘을 유리칼슘이라고 하죠.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식이칼슘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많이 섭취하며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식이칼슘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몸이 적당히 쓰고 적당히 배설함으로 몸에 축적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유리칼슘은 다릅니다. 혈액 속 칼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데 꼭 필요 이상으로 가져와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뼈에서 가져온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데 필요량보다 많이 가져왔으나 빠져나가지는 못하니 남는 칼슘은 혈액 속에 떠돌아다닙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석회석으로도 불리는 칼슘이 우리 심혈관에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뇌혈관에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지만 혈액에만 칼슘이 넘쳐나는 현상을 처음 발견한 이는 일본의 후지타 타코 박사로, 그는 이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혈액 속 칼슘이 8.5mg/dL 밑으로 떨어지면 뼈를 녹여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낸다. 뼈에서 칼슘이 녹아내리면 골다공증이 발생하지만 뼈를 녹여 혈액 속으로 이동한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섭취를 통해 보충한 칼슘은 세포 내외를 출입할 수 있지만 뼈에서 가져간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되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결국 세포에 칼슘이 가득 차 세포는 터져 죽게 되며, 이것이 뇌세포에서 일어나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면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칼슘의 섭취 부족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칼슘을 식품 영양학의 첫 번째 보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통증 좀 잡겠다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하게 맞았다가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 활동을 촉진시켜 골다공증을 불러오고, 만약 혈액 속 칼슘까지 부족한 상황이면 구멍이 슝슝 뚫린 뼈를 녹여 칼슘을 가져오지만 여분의 칼슘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내 신경세포에 가득 차 세포를 폭발시킵니다. 결국 전체적인 내 신경세포의 감소를 불러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는 사망률 20%에 이르는 골다공증을 넘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스테로이드 주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되셨을 텐데 절대 주사를 맞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지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절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팡이나 보조보행기를 사용해 몸무게를 분산시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활동하거나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무릎 주변 근육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통해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사 맞고 잠시 통증이 사라졌을 때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또는 식이요법을 통해 관절 건강을 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근 TV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콘드로이친 광고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식으로는 콘드로이친 황산인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연골을 의미하는 콘드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관절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죠. 잘 아시다시피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연골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위치해 충격을 흡수하고 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습니다. 이 관절과 연골의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콘드로이친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감소해 관절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 등을 외부로부터 보충해야 관절과 연골 건강을 챙길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실제로 도움을 줄까요? 지난 2004년 스위스 취리 대학병원이 주도한 다국적 연구팀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3개월 동안 콘드로이친 황산을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는 관절과 연골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연구팀은 퇴행성으로 관절이 불편한 환자 120명을 60명씩 나누어 1년 동안 3개월씩 800mg의 콘드로이친과 대조군을 섭취시킨 결과 주관적 지표인 VAS가 감소하고 평균 보행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즉 콘드로이친 황산을 섭취함으로써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이 감소됐고 무릎 기능이 향상됐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죠. 보건의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슬로건으로 설립된 영국의 코크란이라는 민간단체는 지난 2015년 콘드로이친 황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9,110명이 참여한 43건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콘드로이친이 골관절염 참가자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콘드로이친은 실제로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이펙셀의 관절 연골 튼튼은 굉장히 특별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철갑상어 추출물을 추가해 뮤코다당, 단백 기능성에 더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칼슘을 핵심 성분으로 넣었으니까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뮤코다당 단백으로, 뮤코다당 단백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 황산입니다. 뮤코다당 단백이란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또는 오징어, 개, 어패류 등의 생체 내에서 주로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연골 조직을 열수 추출 또는 효소 분해한 후 여과, 농축, 정제 또는 건조해 제조합니다. 이 뮤코다당의 핵심 성분이 콘드로이친 황산으로 보통 철갑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하죠. 철갑상어는 비단 캐비어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콘드로이친이 엄청나게 풍부한 어종으로도 유명합니다.
철갑상어의 연골이라는 원료가 워낙에 비싸기는 하지만 관절과 연골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최근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에이펙셀 관절연골 튼튼은 덴마크산 철갑상어 연골 뮤코다당 단백을 함유한 덕분에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이 타 콘드로이틴 제품들과 차별되는 것은 나노칼슘을 21% 배합시켰다는 점입니다. 제 채널에서 몇 번 소개했던 전세계 유일 나노분쇄기로 제조한 바로 그 칼슘입니다. 위에서 칼슘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렸는데 관절 연골 튼튼에는 나노칼슘 한 박스 분량보다 많은 칼슘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뼈와 관절, 연골, 근육, 신경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한 부위를 단독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화마그네슘과 비타민 D3 분말을 함께 배합했는데요. 칼슘은 칼슘 자체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슘 흡수를 위해 반드시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칼슘이 흡수되는 역할을 하며 칼슘을 뼈와 치아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의 활성도를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흡수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칼슘 섭취가 늘수록 마그네슘 결핍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죠. 따라서 뼈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경미해 관절과 연골만 관리하고 싶다면 관절 연골 튼튼 제품을, 관절과 연골에 이상이 없으나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뼈를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칼슘왕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회원 가입 후 타임세일 공구 탭으로 이동하시면 역대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한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보호해주세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한국칼슘왕 6개월분 구매 시 골다공증 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한국칼슘왕을 6개월 섭취하신 후 절차에 맞게 골밀도 검사지를 보내주시면 업체에서 골다공증 검사비를 입금해드릴 예정인데요. 섭취 전후로 병원에 가셔서 뼈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검사도 받고 검사비도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